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 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이 유튜버들과 관련한 각종 논란, 요즘 들어서 부쩍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 범위가 일반 방송 또 기업 광고로까지 커지면서 그 파장 역시 매우 커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유튜버를 비롯한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을 둘러싼 논란, 왜 이렇게 자주 발생을 하는 것일까요? 또 유명 유튜버라고 해서 이 범죄 의혹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의혹, 사생활까지 무차별적으로 폭로가 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소셜 라이브 이브닝에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스타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 협찬받지 않은 척 후기를 올리는 이른바 뒷광고가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셨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죠. 하는 건 아니죠. 예. 시작했습니다. 예, 시작했습니까? 네. 자, 일단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된 문제죠. 이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부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직 접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 가짜 사나이가 과거에 진짜 사나이라는 리얼리티 군대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패러디한 것인데 그때 진짜 사나이가 방영될 당시에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 비판이 막 쏟아졌는데 비판의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진짜 군대의 모습이 아니다. 진짜 군대는 훨씬 힘들다. 그런 식의 비판이 쏟아졌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제목을 패러디하면서 더 힘든 실제 군대의 훈련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런 취지로 유튜브에서 예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죠. 여기서는 일반 군대 훈련도 아니고 해군 특수부대의 훈련,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이죠. 그것을 일반인이 그 훈련 과정을 소화하면서 굉장히 괴로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형식의 유튜브 예능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면서 조회수가 몇백만 뷰 이렇게 나오면서 인터넷 세계에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다가 결국 전체 대중문학의 트렌드로 격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의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다른 방송국에서 너도 나도 이 가짜 사나이 관련 인물들을 캐스팅을 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가짜 사나이에서 교관으로 나온 분들이 광고 모델까지 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발전된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가짜 사나이 출연진들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일단 그 가짜 사나이에서 처음에 인기를 끈 것이 이근 대위라고 하는 이분이 진짜 현재 대위는 아닌데 과거의 대위인데 이근 대위라는 캐릭터로 나온 거죠. 이분이 조교 역할로 등장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폭로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이른바 비투 폭로라고 해서 이분한테 돈을 꿔줬다가 받지 못했다. 그리고 또 이분한테 과거에 뭐 폭행 사건이 있었다, 뭐 경력을 위조했다 이런 식의 일방적인 폭로가 나오더니 급기야는 이분이 과거에 성추행을 했다, 성범죄에 연루됐다 그런 식의 폭로가 나오고 또 다른 조교들에 대해서도 과거 그분들의 사적인 어떤 그 생활상에 대해서 일방적인 폭로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이근 예비역 대위의 사례 같은 경우에 이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나자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통편집이 되는가 하면 광고에서도 좀 얼굴의 모습이 가려지는 그런 대응들이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발빠른 대처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근 대위의 논란 자체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한 건 아닌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른바 그 비투 논란부터 시작해서 폭로들이 나왔었는데 그때 뭐 통편집을 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도저히 편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 터졌는데 그게 뭐냐면
일방적인 폭로 수준이 아니라 그 성추행 폭로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근대인은 강력하게 부정하거든요. 억울하다. 판결이 잘못된 것이다. 그 나의 무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판부가 상대편 여성의 말만 듣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신뢰성이 담보되는 공적인 어떤 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있는 마당에 편집을 안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종 방송국에서 편집을 하게 되고 광고 모델 같은 데서도 아마 하차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제 가짜 사나이에 이어서 유명 유튜브 채널이죠. 영국 남자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감에서조차 또 이제 이슈로 떠오를 정도였었는데 먼저 이제 이 영국 남자 채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다면요. 이게 이제 어느 영국 남자분이 주변의 백인들, 영국 사람들한테 한국을 체험시켜주면서 그에 대한 반응을 살펴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처음 먹어본 영국인의 반응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백인들이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이 열광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분의 그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수가 400만 예.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렇게 말하자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아니냐. 한국인이 그렇게 클릭을 해줘서 이분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게 법인이 영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방송해서 한국인이 돈을 벌게 해주는데 영국에 법인을 두고 영국 정부한테 세금을 내는 거 아니냐. 한국인은 뭐 이렇게 뭐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뭐 치밀하게 어떻게 했다. 이런 주장이 국회에서 나와가지고 그게 논란이 된 거죠. 그렇다면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혹시나 뭔가 진전된 내용이랄지 네. 사실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의혹이 사실이었다거나 이렇게 뭔가 좀 윤곽이 드러난 게 있습니까? 영국 남자 측에서는 그냥 법대로 했다. 그래서 영국 정부한테 낼 세금은 영국 정부한테 내고 한국에 낼 세금 한국한테 냈다. 그리고 우리 채널을 한국인이 다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영국 남자 채널의 한국인 시청자 비율이 한 50 몇 %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분이 영국에 만든 그 법인이 이 채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서 다 합치면 한국인 시청 비율이 한 40 몇 % 수준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도 세금 내고 한국에도 세금 내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워낙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당분간은 채널 활동을 중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두 사례만 살펴보더라도요. 이 가짜 사나이와 영국 남자만 하더라도 굉장히 구독자 수도 많았고 개별 영상들의 조회수 역시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논란이 비롯된 것 좀 시간을 거슬러가 보면 뒷광고 논란에서부터 좀 자주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유튜브의 영향력이 높아서일까요? 어느 정도의 주목도가 있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 앱 사용자 수를 보면 그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유튜브 앱 사용자 수가 4,319만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조금 넘는데 4,300만 대라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83%가 유튜브 앱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1인당 평균, 월 평균 사용일 수를 보면 10대가 20일, 그리고 20대가 19.1일, 30대가 16.7일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 16.9일이니까 한 달에 한 반 넘게 유튜브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러니까 과거엔 유튜브가 1인 미디어라고 해서 좀 소수의 마니아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이라고, 개인 방송이라고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 인구가 활용을 한다면 이건 더 이상 마니아 개인 방송이 아니라 매스 미디어 아니냐. 기존 방송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부쩍이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논란, 비판들이 잇따르는 건 역시 이런 영향력이 확대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영향력이 확대되니까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냥 작은 개인 방송했을 때는 별로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엄청난 스타가 됐잖아요. 구독자가 몇십만에서 몇백만 이렇게 되니까 그럼 당연히 저분들도 공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니까 공적인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여론이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방송의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동안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의 삶의 형태가 검증이 많이 됐거든요. 예. 근데 유튜브 같은 데서는 완전히 일반인이다 보니까 과거가 베일에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더 터질 게 많은 것이고, 그다음에 연예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사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무슨 판결을 받았다 이러면 알아서 자숙한다거나 스스로 조심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런 주의도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어느 정도 부주의한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증의 어떤 공세가 시작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TV 등을 통해서 생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과 질문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들도 공인이냐? 인플루언서들도 공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원래 공인이 아니지, 연예인 자체가 공인이 아닌데 예. 자꾸 한국 사회가 연예인들 공인이다 이러니까 그렇다면 인플루언서도 공인인가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연예인부터가 공인이 아닌 겁니다. 공인이라고 하면 일단 공적인 지위에 있는 분들, 뭐 고위공직자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또 사회 지도층 인사들 많잖아요.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공인인데 자꾸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하면, 그래서 연예인한테 공적인 감시의 시선을 자꾸 이렇게 집중을 시키면 그것 때문에 진짜 공인에 대한 감시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건 문제인데, 그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공인이냐 아니냐 그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연예인이 수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그분들의 생활이 공개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검증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일종의 현실론이죠. 그런데 유튜버들도 기존 연예인 못지않게 이제는 수십만 수백만 명한테 주목을 받고 특히 10대 20대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어느 정도의 공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네. 이 검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랄까요? 지금 이제 그 의혹에 휩싸인 인플루언서가 나왔었던 방송이 편집되거나 광고에서 삭제가 되는 것 외에 이미 어떤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출연을 했고 모든 것이 다 방송이 이미 나간 이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고업계나 이제 방송사가 개별 출연자들, 이들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검증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꽤나 나왔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검증은 뭐 언제나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 왜냐하면 방송사가 출연자 섭외하면서 뒷조사를 하기도 어렵잖아요. 예. 방송사가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 수사기관이라고 해도 아무나 뒷조사를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검증에 대해서는 언제나 좀 소홀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과거에는 방송사 출연 그 풀이, 그 사람의 그 어떤 숫자가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해서 거의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덜 생겼지만, 최근 들어서는 유튜버라든가 일반인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유튜버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출연하는 예능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이제 그들이 갑자기 유명해졌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사 폭로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인데, 방송사가 일일이 모든 사람의 뒷조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평판조사 이런 거 정도를 하는 성의는 보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최근에 또 이제 폭로 문화가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폭로 자체를 또 자기 컨텐츠로 하는 개인 방송 네. 하는 분들도 있고, SNS라는 폭로 출구가, 옛날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 TV에 나왔는데 그 사람의 과거 사생활 안 좋은 부분을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일반인이라면 이거를 불특정 다수한테 제가 알고 있는 걸 전달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지금 SNS라는 통로가 생겼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폭로가 나올 수가 있어서 앞으로도 아마 폭로는 계속 나올 것 같고, 이러한 현실을 인지를 하고 방송 나오는 분들이 스스로 좀 자기한테 문제가 있으면 나는 이렇게 나가면 안 될 사람이구나라고 좀 알아서 조심하는 그런 좀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유튜브에서 아이디 마카롱TV님, 인터넷 방송자 일부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뒷광고, 성문제, 사생활 폭로 문제, 세금 미납 등 진짜 문제가 많네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아이디 영석송님께서는 이제는 유튜버들도 TV 방송만큼의 퀄리티를 조금씩 요구받는 듯,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에이드리안 헐님, 유튜브밖에 볼 게 없음. TV는 일방적인 방송인데 유튜브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 공항배달교회님,
우와, 4,319만 명이 유튜브를 하고 있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하긴 저도 요즘 JTBC 뉴스룸도 유튜브로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었던 사례 중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그런 인플루언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들 중에서 이미 활동을 중인 연예인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법적인 처벌을 받았었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사람은 확정 판결을 받고 형을 살거나 혹은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는데 활동을 해도 되고 그럼 이 사람은 안 되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사안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연예인들이 활동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게 객관적으로 뭐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국민의 정서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민의 정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사법적으로 지금 처벌을 받았다, 뭐 집행유예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행동은 자유롭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방송 나오면 안 된다라고 대중이 판단을 하면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방송에 못 나오는 것이고 보통 뭐 자숙 기간이 한 1년 내외 그 정도 선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1년 정도 자숙하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또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연거푸 이제 저지르면 뭐 삼진 아웃이다라고 해서 더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민을 속였다. 그래서 국민이 굉장히 크게 분노했다. 배신감이 크다라고 하면 그 사안 자체의 사법적 처벌은 수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국민을 속였다는 그것 때문에 거의 무기한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아이디 낫코리아님 연예인이 공인이 아니라는 전제는 90년도에 갇혀 있는 생각입니다. 영어로 하면 공인은 퍼블릭 피겨인데 이게 요즘 말로는 인플루언서잖아요. 뉴미디어 시대에는 누구나 다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었었는데 이런 이른바 저격 인플루언서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점차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논란이 점점 커지는 데에는 또 이제 이런 저격 유튜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도 일정 부분 기인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엔 알 권리를 내세우면서 이런 폭로 콘텐츠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가로세로 연구소나 정배우 또 김용호 등등 여러 유튜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인 건가요, 이들은?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의 경우에는 강용석 전 의원 지금 변호사죠. 네. 그분이 주도해서 뭐 전직 기자들하고 함께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 것인데 거기서 폭로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폭로가 굉장히 이제 자극적인 폭로도 나오고 일방적인 폭로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폭로를 이제 당한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정배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가짜 사내 일부 교관들에 대해서 폭로를 했는데 그게 과거의 어떤 사적인 부분에 대한 폭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한 폭로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과연 사실이냐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갔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해서 그런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대화만 가지고 폭로를 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폭로 아닌가 오로지 어떤 자극성만을 노리고 폭로를 한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누군가가 과거에 범죄 피해자가 됐다라고까지 폭로를 해서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보호해줘야 될 사안인데 왜 이거를 폭로를 해가지고 그 사람 명예를 또 훼손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러한 그 폭로를 주로 하는 일부 그 개인 방송하는 분들이 너무 그 자기들이 남을 소재로 폭로를 해서 자기들이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이렇게 폭로 유튜버, 폭로 인플루언서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제 아무래도 사고 현장, 교통사고 현장에 이제 물불 가리지 않고 가는 일부의 이 극성, 과격한 레카차의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사이버 레카 이런 표현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사이버 레카 이런 폭로가 이어지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교통사고가 딱 터지면 이제 빨리 달려간다는 거죠. 이른바 레카차 분들이 거기에 빗대서 일부 개인 방송하는 분들이 이슈가 딱 터지면 무조건 빨리 가서 빨리 전달하려고 한다. 근데 그 가운데
사실관계 확인이라든가 신중함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냥 무조건 빨리 전달하면서 또 자극적으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폭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라는 것인데 결국 그렇게 빨리 달려가서 최단 시간 내에 그걸 전달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먼저 이 자극적인 소식을 내가 전해야지 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다. 내 구독자 수가 올라간다. 결국 그것이 나의 수익으로 연결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한 이슈 자체를 나의 상업적인 소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너무 또 성급한 폭로라고 막 이제 질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폭로를 한 다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과 방송을 또 생방송으로 해가지고 사과 방송으로 또 돈을 버는 꽤 고액의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구독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남의 불행, 남의 좀 감추고 싶은 과거, 남의 사고 이거를 활용해서 자기 돈벌이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참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을 거뒀다는 건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방증이 되는 거라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이런 뭐랄까요 폭로를 포함한 뭔가 자극적인 내용 그런 부분들이 뭔가 소구력을 갖고서 시장에서 소위 이제 많은 분들이 찾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 가지 콘텐츠들의 이런 가학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는 비단 폭로 유튜버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 저희가 소개를 했던 이 가짜 사나이 같은 경우도 그런 논란이 있었죠. 이 폭력을 미화한다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또 영향을 미쳐서 얼마나 악영향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가짜 사나이는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처음부터 느꼈는데 과거에 진짜 사나이도 너무 가학적이라고 제가 비판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타인의 고통을 나의 오락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 그 진짜 사나이 때도 보면 훈련 힘들게 받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비인도적이다. 그렇게 비판했었는데 가짜 사나이는 그 진짜 사나이마저도 수위가 너무 낮다. 더 세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등장한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이건 너무 가학적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걸 오락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10대한테 요즘 유튜브 방송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서 이제 강하게 교관이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언어 폭력을 막 행사하는 거예요. 너 인성에 문제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엎드려 뼈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식의 말을 하면서 윽박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 친구들이 그걸 그냥 재미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따라하는 친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한테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엎드려 뻗쳐 막 이런 식의 말을 한다고 그런 사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남을 괴롭히는 건데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남을 괴롭힌다고 인식을 하지 않고 이건 놀이다. 재미있는 행위다. 이렇게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대들이 단체 사진 찍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한 사람은 앞에 딱 이렇게 서 있고 다른 친구들이 앞에서 엎드려 뻗쳐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리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이러니까 이제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그 어떤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공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공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일단 어떤 논란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이 인플루언서들의 대처 방식을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를 하는 라이브 방송을 한다거나 혹은 아예 그냥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고 채널을 잠깐 중단을 시킨다거나 그렇게 해서 뭐랄까요 회피 내지는 뭐랄까요 중단 이런 종류의 대응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각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리가 크게 빚어지고 막 비난이 쏟아지면 잠깐 문을 닫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나타나면 어차피 또 구독자는 들어오고 이것이 기존의 방송사는 일단 무리를 빚으면 방송사 자체의 윤리적 판단에 의해서 뭐 출연 정지 이렇게 하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출연 정지할 주체가 없잖아요. 구독자들은 이 사람이 무리를 일으켰건 말건 간에 난 이 사람 좋다 이러면서 몇십만 명, 몇백만이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리를 일으킨 당사자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하면서 나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은 난 무시할 거야.
나를 좋아해주고 지지해주는 이분들만 상대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방송을 이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면 이제 청소년들이 무리를 빚어도 상관없구나, 오로지 예. 그냥 자극적인 행동으로 이름을 널리 알려서 구독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모이면 나는 계속 그렇게 스타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1인 방송하는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 이제 기존 유명 스타 못지않게 공적인 책임도 있는 위상이 된 것이다라고 스스로 인지를 하고 조금 더 책임성 있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게 그분들의 자정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시스템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개인 방송 영역에 어떠한 규제를 할 것인지 이건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역사가 언론 방송의 영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방송사 같은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감시하고 규제할 것인가, 그걸 계속 고심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대한 규제 장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개인 방송은 완전히 사각지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개인 방송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를 우리가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가치 판단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의 시대의 변화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기존의 방송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윤리 규정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근거를 해서 뭐 출연 금지 명단 내지는 출연 일시 정지 명단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에다가 그런 거를 만들어라, 플랫폼에다가 이런 걸 선뜻 그런 기준을 만들어라라고 요구를 하기에도 찬반의 목소리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플루언서 개개인한테 무언가를 강요하자니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구독자들이 찾아오니까 라는 말로 어느 정도 정당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새로운 미디어의 변화에 따른 문제일까요?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거다 우려되는 부분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국민국가가 각 국가별로 국가 내의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투명성을 공정성 같은 것을 감시하고 인류적 책임을 부과할 것인가, 그걸 항상 고심하면서 시스템을 고도화 시켜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제적 규모의 인터넷 매체들이 일시에 등장하면서 그걸 다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미국 회사인 경우가 많고, 다른 나라 회사에서 서버도 다른 나라에 있고, 우리나라 국민이 클릭을 할 뿐인데 이걸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이런 식의 논리가 있어서 굉장히 지금 각 개별 국민 국가들이 지금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다국적 SNS 회사, 미국에 본사가 있는 그런 회사를 상대로 그래서 조금씩 규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혐오 표현 같은 거 방치하면 굉장히 크게 벌금을 매긴다거나 예. 그런 식의 제도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이거 외국 회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야, 막연히 그냥 손 놓고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권이나 또 관련 학계에서 관련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공론화 그리고 고민에 대한 중요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기존의 언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언론이 뭔가 좀 중심을 잡는 모습, 일각에서 유튜브 폭로 그런 이제 유튜버들이 좀 무책임한 일방적인 이런 부적절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언론이 좀 걸러주는 역할이라도 했으면 그 파장이 좀 그나마 좀 줄어들 수 있을 텐데, 언론이 오히려 파장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근대위 관련 폭로도 이쪽에서 이런 폭로를 했다 그러면 또 다 보도하고, 또 반대편에서 또 다른 반대 폭로가 나왔다 다 보도하고,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그 전직 경력 문제에 대해서 그 경력이 속이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기관에서 확인해 줬다, 이걸 어느 유튜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언론이 이걸 또 받아서 이 유튜버는 또 속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다 보도. 그럼 언론 자체는 취재를 안 하는 겁니까? 네.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면 받아서 보도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받아서 보도하고, 이러니까 언론이 오히려 저기를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언론이 좀 스스로 취재를 하고 사실 확인을 하고 뭔가 부적절한 걸 걸러내고 이런 걸 통해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 언론의 위상이 올라갈 텐데, 지금은 언론마저도 도매금으로 좀 넘어가면서 유튜브고 언론이고 간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의 뭔가 전체적인
국민의 신뢰 저하 현상, 이거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소셜 라이브 이브닝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지금까지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기 전에 오늘도 제 할 일 다한 뉴스룸 짧게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대전에서도 80대 남성이 이 독감 백신을 맞고 숨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세 번째로 백신을 맞은 이후, 접종 이후에 숨진 사람이 나온 건데요. 사망 사례가 이렇게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의 라임 사건 수사가 투트랙으로 진행됩니다. 기존의 수사팀과 더불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내용 관련 수사팀이 각각 수사에 나서는 겁니다. 부산에서 50대 택배기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엔 대리점식의 갑질에 대한 원망이 남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확인하시고요. 소셜 라이브 이브닝은 내일도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